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국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 3. 한국의 반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및 영토 문제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위험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실패로 중국은 경제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처벌 조치와 큰 무역 파트너들로부터의 방해로 인해 그들의 경제는 약화되었습니다. 내부 시위와 대중의 압박으로 중국은 국가적인 위기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의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000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선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1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 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1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주만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의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끌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 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와 KRPC, 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대일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에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 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H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차.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 세계 슈퍼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증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후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 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니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 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우수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H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측 노스볼트, 스웨덴 를 위시로 베르코어,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 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니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숨을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 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몰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니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 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모레 K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내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차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IRA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IRA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는데요. 이런 바이든의 태도에 현대차가 마침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미국의 전기차 견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25일 백악관이 중간선거 낙관론을 접고 상원, 하원 전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백중세로 돌아서고,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의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오리건주는 5명의 하원의원 중 현재 4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지역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선거부터 6명으로 의석이 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로드 아일랜드주 2석 모두 민주당 역시 공화당 후보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5석만 빼앗아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선거 관계자는 현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게는 20에서 30석 이상 더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기 침체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차광 카어가이이라는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많은 자동차를 수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W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에서 자동차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느낌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컷이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차를 소유하는 것은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홀대를 당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위한 비밀 합의를 맺었지만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육아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처가 절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사우디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물가를 잡아 중간선거에서의 호재를 기대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우디의 결정에 미국 정부도 당황하고 분노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은 원유 생산량이 아닌 육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들어 원유 가격이 30% 이상 인하됐기에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IA는 지난주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늘었는데 지난주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달 초부터 무기한 중단했고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된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 EU이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제한으로 자국의 기름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등의 수출을 늘리지 말고 재고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내교적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4,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IT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이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MS는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요 사업 및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고 메타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주가는 무려 24.6% 추락했고 구글 주가는 2.85%,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인 IT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바이든이 자동차 산업에 더욱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동맹 무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는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약 1,077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마침내 현대자동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7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AJC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 책임자 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무뇨스 COO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립 발표를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법 IRA이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에서 3년이다. 이 법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뇨스 COO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 소속 임원이 IRA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 기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약 2에서 3년간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IRA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에코프로가 북구 흠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인 CAM7부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EM이 만들었는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CAM7부는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5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에코프로 EM은 지난해 준공한 CAM6분 공장에서 연간 3만 6천 톤을 생산해 이번 CAM7분 공장 준공으로 총 9만 T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AM7분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됩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함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6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 EM 대표는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산 공정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2차 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을 배터리 벨트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선거 전략으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26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현재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 미시건주와 켄터키주 등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기지로 부흥했지만 이곳에서 제조 공장이 점차 줄어들며 경제 발전이 쇠퇴한 러스트벨트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주는 대부분 미국 주요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오하이오주에서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운 것도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수 있고 옐런 장관 스스로의 임기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재무 측면의 사만 이외에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왔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지지연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도 자국에서 강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을 배터리 핵심 국가로 만들어야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바이든이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자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